72시간 안에 떠나라. 인도 정부의 명령은 냉혹했습니다. 13억 인도인이 즐기던 한국 라면은 순식간에 금지됐고 한국 기업은 하루아침에 신성 모독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쫓겨난 기업이 이웃 나라에서 경제 기적을 일으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는 결국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건 뒤에 숨은 진짜 배우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나 메논입니다. 오전 9시 47분,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긴급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에 찍힌 최고 기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뉴델리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더군요. 32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한국 농심의 신라면에서 쇠고기 추출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한 존재죠. 13억 인구 중 80%가 힌두교도인 이 땅에서 모르고 섭취했을 그 성분들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외국 식품회사가 갑작스럽게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던 그분의 절망스러운 표정이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외국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종교부 장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메논 사무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겠지? 벌써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어.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호했어요. 단 1%의 오염이라도 우리 신념을 위협한다면 퇴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13억 국민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제 책임이었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보였어요. 여기에 사인하는 순간 한국 라면 기업의 인도 진출 역사가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이유는 없었어요.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2시 긴급 회의실에 모인 관료들의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순간의 결정이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그러나 원칙은 굽힐 수 없었습니다. 즉시 전국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겠어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의 신앙심을 우롱한 기업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만년필 끝에서 흘러나온 푸른 잉크가 한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힌두의 존엄을 지켜라, 외국 기업 퇴출이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델리 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하더군요. 오전 10시 30분 총리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계단을 오르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큰 사안을 제가 주도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총리실 앞 폭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멀리서 들려오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메논 사무관의 신속한 판단이 옳았소. 총리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제 전면 금지 조치를 공식화해야겠어. 국민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한 기업은 이 땅에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걸 보여주자. 그 말을 들으니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오후 3시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제가 직접 발표했어요. 농심 제품의 전국 유통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합니다. 모든 재고는 48시간 내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 순간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무관님,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연간 3억 루피 매출이 무슨 소용이냐고 대답했어요. 믿음을 잃으면 0이라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후속 조치 회의에서 각 부처 담당자들이 실행 계획을 보고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전국 2만 3천 개 매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 중단 명령을 내렸고요. 모든 톱니다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라비나 메논 사무관, 종교 수호의 영웅으로 떠올라라는 헤드라인이 보이더군요. 댓글창에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용기 있는 결정, 진정한 애국자라는 말들이 가슴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사도 눈에 띄었어요. 농심인도법인 직원 3,000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버지와 통화했어요. 딸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외국 기업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니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결정이 역사에 기록될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조치를 내린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델리의 한 재래시장에서 신라면 한 봉지가 50루피에서 500루피로 가격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10배나 오른 가격이었죠. 오전 11시 시장 조사팀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젊은이들이 골목 구석에서 몰래 라면을 사고 파는 모습들이 포착되어 있었어요. 마치 금지된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가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해시태그 신라면 돌려달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라 있더군요. 젊은 네티즌들이 맛에는 죄가 없다. 정부가 우리 입맛까지 통제하나라며 항의하고 있었어요. 벌써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급히 소집된 대책회의에서 보건부 장관이 말했어요. 메논 사무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젊은 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뭄바이 대학가에서 학생 2,000명이 촛불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더군요. 정부가 팝상까지 통제한다면 내일은 우리의 자유도 사라집니다. 라고 외치는 한 학생의 목소리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 순간 제가 무엇인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온라인 서명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종교를 지키려던 선한 의도가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휴대폰 알림음에 잠이 깼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뉴스였어요. 농심이 인도를 떠날 경우 자국으로 오라고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종교적 배려를 환영한다는 방글라데시 총리의 발언도 함께 실려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쫓아낸 것을 이웃나라가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아니면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내린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금지 조치 후 한 달이 지나자 진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30분에 받은 경제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농심 관련 협력업체 47곳이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포장재, 운송,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오전 9시 노동부에서 온 긴급 보고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농심 직접 고용 3,000명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라는 거예요. 숫자로만 보던 것이 갑자기 2만 가정의 생계 문제로 다가오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점심시간에 인도라면 시장 분석 자료를 읽어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농심이 차지하던 40% 시장 점유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전체 라면 시장 매출이 급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조 루피 규모의 경제 손실이라고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구자라트주에서 온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농심 공장이 있던 지역 시장이었습니다. 매논 사무관님, 우리 마을 5,0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박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녁 뉴스에서 본 장면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농심 공장 앞에서 실직 직원들이 일자리 돌려달라며 시위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제 서명 하나로 5만 명이 굶주린다면 저는 무엇을 지킨 건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원칙을 지키려면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새벽 잠들기 전에 온라인 뉴스를 확인했는데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심과 거래하던 감자 농민협동조합 3곳이 파산했다는 기사였어요. 연간 5만 톤의 감자를 납품하던 농민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관련 영상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트랙터 위에서 울고 있는 농민의 모습, 창고에 쌓인 썩어가는 감자들, 문을 닫은 공장의 쓸쓸한 풍경들이 계속 스크롤됐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결정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려던 선한 의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을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2주 후 받은 방글라데시 관련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오전 10시 15분 외교부에서 가져온 자료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농심에게 1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100만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도 10년간 면제해주겠다고 했더군요. 점심시간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농심이 방글라데시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카 시내에 최신 설비를 갖춘 대형 공장을 짓고 10만 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쫓은 기업이 이웃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오후 3시 경제연구원에서 온 비교 분석 자료를 읽어보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라면 시장이 40% 위축된 반면 방글라데시는 농심 유치로 식품 산업 전체가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버린 씨앗을 이웃이 심어 숲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뉴스에서 본 방글라데시의 환영 분위기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카 거리에서 농심 환영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 대학생이 우리는 종교와 경제를 구분할 줄 안다며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방글라데시 온라인 신문을 번역해서 읽어봤어요. 인도의 실수가 우리의 기회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농심 유치로 GDP가 0.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방글라데시 청년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농심이 방글라데시 진출을 공식 발표했다는 거예요. 신라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지 맞춤형 제품까지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간 매출 목표를 5억 달러로 잡았다고 하더군요. 이는 인도에서의 매출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라비나, 우리가 종교를 지키려다가 경제를 놓친 건 아닐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선택이 옳았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방글라데시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을 봤는데 농심과 함께 남아시아 라면 허브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놓친 기회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한쪽에서는 절망하고 다른 쪽에서는 희망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3개월 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전 8시 30분 CNN 속보를 통해 처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 청년 100명이 자비로 한국행 항공편에 올랐다는 뉴스였어요. 이들의 목적지는 농심 본사 앞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받은 서울 특파원 보도는 더욱 상세했어요. 20대에서 30대까지의 젊은이들이 각자 50만 원씩 모아서 항공료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농심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우린 돈이 아닌 양심을 들고 왔습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더군요. 오후 2시 서울 시내 농심 본사 앞 광장에서 벌어진 장면을 라이브로 지켜봤습니다. 100명의 인도 청년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앉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무릎 꿇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한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좋은 기업을 내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시오. 화면 속 청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니 눈물이 나왔어요. 이들 중에는 제가 내린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절망적으로 매달렸을 텐데 결국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하게 만든 거였죠. 저녁 7시 한국 시민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꾼들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과 함께 앉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학생 한 명이 우리가 미안하다. 정치가 우정을 갈라놓았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생중계를 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농심 직원들이 나와서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세요. 잘못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정말 오열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을 제가 가로막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된 일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총리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개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라고만 간단히 적었습니다.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 청년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정말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사직 후 일주일 만에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오전 11시 30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 인생에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사과문이 들어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농심 본사로 향하는 길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이 나라 기업을 적대시했는데 지금은 용서를 구하러 왔다니 아이러니했어요. 기사님이 어디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인도에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놀라워하시더군요. 오후 1시 농심 본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접수를 하며 라비나 메논이라고 합니다. 박도연 본부장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했을 때 직원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30분 후 박도연 본부장님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처음 마주쳤을 때 어색했지만 그분이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회의실에 앉아서 제가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양국 관계에 금이 갔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박도연 본부장님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메논님,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연구소로 안내해 주시더니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인도 전용 라인 개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린 떠났지만 당신들의 입맛을 연구하던 지도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연구진들이 4개월 동안 인도인의 취향에 맞는 완전 채식 라면을 개발해 왔다고 하시더군요. 소고기는 물론 어떤 동물성 원료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농심 임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한 연구원이 사실 저희도 종교적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미안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화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인도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아버지, 한국 분들이 우리보다 더 미안해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딸아,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도연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논님이 직접 오신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인도 정부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오전 9시 상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농심의 무고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성분 검출 사건은 유통 과정의 오염으로 판명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받은 후속 보고는 더욱 반가웠습니다. 정부가 농심의 인도 재진출을 공식 환영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게다가 그 100명의 청년들에게 한국 농심 본사에서 6개월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교육과 함께 월 200만 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오후 3시 농심 측에서 더욱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박도연 본부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메논님, 인도 마이너스 한국 합작으로 우정 라면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인도 빈민층 교육 지원에 사용하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본 장면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델리에서 열린 농심 재진출 환영식에 수천 명이 모였더군요. 한국 국기와 인도 국기가 나란히 펼쳐진 무대에서 양국 청년들이 함께 우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었어요.
편견의 벽을 넘자는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있는 박도연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본부장님 덕분에 라면 한 그릇이 두 나라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매너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답해 주셨어요. 서로를 격려하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글라데시에 진출했던 농심이 인도 재진출과 함께 남아시아 세계국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세 나라 젊은이들이 함께 새로운 맛을 개발하고 수익을 지역 발전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인도-한국 문화교류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돕는 일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바로 우정라면 홍보 캠페인이었어요. 맛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6개월 후 출시된 우정라면의 첫 매출 보고를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인도 전역에서 일주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고 수익금 5억 루피가 빈민층 교육 지원금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라면 하나가 정말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된 셈이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진심과 용기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가져다준 이 소중한 교훈을 평생 간직하면서 말이죠. 편견의 벽을 넘어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